초읽기에 들어선 양안전쟁, 이대로 손 놓고 당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해상전력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무기체계는 대잠용 소나를 장비한 위그선인데요. 그런데 위그선 자체는 그리 새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매체에서 많은 정보가 있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위그선 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위그선은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 정식 군용 무기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하는 위그선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현재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한국의 대잠 초계용 위그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록 독재 국가이지만 한민족의 근성과 진념으로 위협적인 핵무기를 만들어버린 북한이 이번에는 핵잠수함 개발에 도전하고 있고 항상 경계해야 할 이웃 일본 역시 잠수함 전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역시 이에 대응하고자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6대의 P-A 대잠 초계기를 도입하면서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의 잠수함 전력이 워낙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다 보니 지금의 대잠 전력으로는 효과적인 대잠수함 작전을 펼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져 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움직임은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날이 강해지는 우리 국방력에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군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전방사단에조차 M48 전차가 현역으로 운용됐고 대양 해군을 추진하는 해군에게 항모보다는 고속정을 여러 척 건조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위정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에는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국은 할 수 없다고 치부됐던 것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첫 국산 전투기 FA-50에 이어 순수 국산 전투기 보라매가 출고되었고 이즈스함과 3000톤급 유도탄 잠수함은 배치2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군비 증강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끝을 모르는 군비 확장의 굴레에 빠져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선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강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동북아는 세계 최대의 화약고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군비 확장에 미친 중국이나 체제 유지를 위한 집념 끝에 정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고 일본 제국의 영광을 찾자고 노래를 부르는 일본까지 우리 주위에 정상인 나라들이 없습니다. 안보 정세 역시 불안한데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대만을 사이에 두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으며 일본은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언제 죽을지 모르며 젊은 지도자의 사후 북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붕괴나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이런 안보 환경에서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도입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은 최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해군에게 더욱더 정확한 대잠전 능력의 확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 잠수함이 작전하기에는 용이하지만 반대로 이를 탐지하는 것이 매우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북한과 직접 충돌하고 있는 서해의 경우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서해는 잠수함을 찾는 데 쓰이는 탐지 장비인 소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소나는 소리를 이용해 목표를 탐지하는 음파 탐지기를 말하는데요. 음향 탐지기 또는 청음기라고도 불립니다. 또 소나는 수중에 숨어있는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탐지 장비입니다. 이는 수중이라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탐지 장비는 레이더지만 이것은 수중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쏘아 멀리 떨어진 물체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인데 적의 장비와 충돌한 전파가 돌아오는 형태와 신호 크기로 함정의 형상과 크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는 수중에서 그리 멀리까지 닿지 못합니다. 특히 수중으로 내려갈수록 높은 압력으로 인해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진 물의 장벽에 막혀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는 빛을 이용한 광학 장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파동이자 입자인 빛은 일반 대기에서라면 그리 큰 문제 없이 작동이 가능하지만 수중에서는 아주 짧은 거리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유물이 많거나 해저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정확히 물체를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파동인 소리를 이용하거나 지구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리와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중 더 정확한 방식은 지구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잠수함은 지구자기장의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해내는 데는 이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자기장의 변화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제약이 많고 무엇보다 탐지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탐지는 적의 위치를 거의 확정한 상태에서 최종 확인과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소나는 소리를 사용해 적을 탐지합니다. 탐지 방법은 간단한데요. 수중에서 들리는 소리를 꾸준히 듣고 있다가 사전에 기록된 잠수함과 일치하는 음문을 발견해 적 잠수함을 찾아내거나 음파를 쏘아 돌아오는 음파 속에서 상대 잠수함의 소리와 섞인 반향음을 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를 수동 소나 또는 패시브 소나라고 하고 후자를 능동 소나 또는 액티브 소나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퍼뜨려 상대를 찾는 액티브 소나는 대잠전을 수행하는 구축함이나 대잠 헬기 등이 주로 사용하며 소리를 듣기만 하는 패시브 소나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잠수함이 주로 사용합니다. 대잠전 분야에서 우리 해군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잠수함의 항복을 받아냈을 정도로 우수한 역량을 가졌는데요. 통상적으로 잠수함에 대한 추적은 평시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군사작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의 영해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서해 소흑산도 근해에서 중국의 민급 잠수함이 출몰해 이를 추적했고 2017년 4월에는 동해상에서 러시아의 킬로크 잠수함을 70시간 동안 추적해 부상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추적당하던 잠수함이 부상했다는 것은 공격과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항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이렇게 훌륭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한반도 인근에서 적 잠수함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서해는 대잠전을 수행하기에 가장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깊은 곳은 최대 수심이 수백 미터에 불과하지만 해저 지형이 매우 복잡하게 발달해 있으며 물속에 작은 동산과 절벽 등이 연달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액티브 소나가 왜곡되기 쉽고 해저 지형과 해류가 충돌해 일어난 소음 때문에 패시브 소나를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 구축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잠 탐지 장비들을 겹겹으로 포위망을 구성해 최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뿐인데요. 해상에선 함정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하늘에선 대잠 헬기가 그리고 지상기지에서 출격한 대잠 초계기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연계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기는 주로 소노부이를 사용해 잠수함을 추적하는데요. 소노부이는 헬기나 초계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모성 소나인데요. 항공기에서 다량의 소노부이를 투하해 작은 규모로도 잠수함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고 나아가 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잠전의 핵심 장비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구멍은 있습니다. 지상에서 발진하는 대잠 초계기는 수시간 정도의 작전 이후에는 공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대잠 헬기는 대잠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함대를 모아 대규모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영해 전체를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력이 바로 소노부이를 장착한 위그선입니다. 위그선은 배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항공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탑재량을 가졌기에 한때 군용 함정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싼 가격과 높은 건조 난이도로 세계 군 관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또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면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까지 겹쳐 위그선은 최초로 군용 위그선을 개발한 러시아에서조차 더는 군용으로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위그선의 이 애매한 성능을 대한민국에서 재조명하면서 해군의 전력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문제 많던 위그선이 대잠전에 아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그선은 기본적으로 선박이기 때문에 고속종처럼 해상에서 장기간 개뢰할 수 있으며 긴급 시에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출격과 현장 도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해상 초계기나 대잠 헬기와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조차 수중에서는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잠수함은 대잠 위그선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과정이든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성공한 상황이라면 다수의 대잠 위그선으로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위그선은 해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아주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대잠 초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대잠 초계기 위그선은 스텔스기 수준의 압도적인 은밀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효과적인 성능
기능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그선의 또 다른 장점이 드러났는데 물속에서도 움직이는 잠수함은 위그선을 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그선은 주로 해면 바로 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소나로도 감지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연안에서만큼은 대잠 초계기와 헬기보다 훨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작전 지속 시간도 훨씬 우월한 대잠 무기 체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만들고나 얘기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발언과는 반대로 실물이 존재합니다. 이 소너부이를 장착한 위그선은 지난 6월 9일 처음 부산 마덱스에서 최초 공개됐는데요. 국내 소나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해 개발된 위그선에 소나를 장착해 실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년간 주변국 잠수함들이 우리 바다에 침입한 사례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장병들이 우수한 실력으로 이들을 격퇴했지만 주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구소련 기술자들은 폭발성이 높은 소듐 대신에 납 비스무트 냉각자를 사용하는 소형 고출력 원자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탑재한 잠수함을 세계 최초 개발했는데 이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서 미국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경이적인 속도를 자랑하는 잠수함은 바로 알파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알파급 잠수함을 위해 개발된 OK550과 BM450A의 원자로는 4세대 원자로와 같은 고속 증식로 기술은 없었지만 그 대신에 냉각제를 123대 온도에서 녹는 납 비스무트로 교체 열전단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소련은 1950년대부터 다양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하나같이 소음이 엄청나 서방 해군의 최신 잠수함은 멀리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이 1972년에 등장시킨 마크 48 중어뢰는 무려 45노트의 최대 속도를 자랑해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구소련 원자력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구소련이 새롭게 개발한 잠수함으로 세계 잠수함의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나토 해군이 대잠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방 소나맨들은 새로운 잠수함 소음을 탐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소음은 상당히 컸기에 서방 해군은 처음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래 구소련의 잠수함은 소리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원이 수중에서 무려 42노트인 78km의 속도로 움직임은 물론 작전 심도가 1000m에 가까워 서방 해군을 경악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서방의 기술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 잠수함을 격침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뢰로도 그 속도와 심도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격침이 불가능한 잠수함이 등장한 것이었는데요. 구소련 기술진들이 건조한 알파급 잠수함의 초도함의 진수는 1971년이었으며 시험함의 당시 무려 44.7노트인 83km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자망 심도는 1200m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당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최대 속도는 35노트 정도에 최대 작전 심도는 350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납비스무트 냉각제를 사용해 경수로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원자로는 가압 경수로와 비교해 최적당 훨씬 높은 출력 155MW를 발휘함과 동시에 전달 효율이 높은 납 비스무트 냉각 체제를 통해 수상 배수량이 2310톤에 불과한 잠수함에 무려 47,000마력의 출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세계 군사 강국들은 새로운 원자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노동당 8차대의 사업총화 보고 보도에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공망을 무력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도 시사였는데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중형잠수함 무장 현대의 목표에 기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재래식 구형 무기가 아니라 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로 변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뿐만 아니라 첨단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당연히 한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인 장보고 3급 배치 2형의 뒤를 이어 국방부는 이어서 건조될 장보고 3급 배치 4명의 원자력 추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에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나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핵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지만 4,000톤급 장보고 3 후기형에 대한 원자력 추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른바 362 사업이란 명칭으로 추진했다가 중단되었
되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이미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를 완성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업이 결정되면 5년 안에 실용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소개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커리튜브는 다른 매체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국이 개발하는 잠수함용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용 능력은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이미 한국은 잠수함 강국입니다. 또한 이번에 취역한 도산 안청함의 우수한 성능도 입증됐으며 곧 실전 배치될 핵추진 잠수함의 전체 설계 기술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인정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7에서 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한다는 점 때문에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연료 교환 작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 물론 무엇보다 자주 핵연료를 교체할 경우 막대한 핵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재처리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국내에서 설계된 원자로는 가압경수로용 방식인데 부피가 상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체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잠수함의 원자로를 교체한다고 하면 잠수함을 종방향으로 잘라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즉 반으로 갈라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잠수함을 사용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장보고3 배치 3형의 건조 계획은 세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력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원자로 교체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원자로 냉각 체계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잡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원자로를 교체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전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극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음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과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대잠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끄러운 원자력 잠수함은 적이 맞추기 좋은 표적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덕분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고심했던 문제를 해결해줄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9년 6월 27일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은 초소형 원전연구단 미네르바 출범식을 열고 납 비스무스를 활용한 4세대 소형 원자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지혜의 여신인데요. 이 이름에 맞게 국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서울대, 울산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을 포함해 무진기현, 스마트파워, 우라너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주도하에 개발 중인 한국형 4세대 납 비스무트 원자로의 크기와 형상을 보면 오른쪽에 인체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원자로가 얼마나 소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4세대 원자로는 지름 1.7m, 길이 6m에 불과해 OPR 1000 등의 상용 원자로와 비교해 부피가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발전 출력은 200MW급이며 무엇보다 고속 증식로 기술을 사용해 연료 수명이 40년이나 되기 때문에 한번 탑재되면 배가 퇴역할 때까지 원자로나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구진들은 신형 원자로 2기를 먼저 쇠빙선 크기 배에 집어넣을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운용된 지 40년이 지난 원자로는 표준형 방사능 보관 케이스에 넣고 중저준위 처리 시설로 옮기고 폐쇄시키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할 소형 원자로는 원자로를 물로 냉각하는 것이 아니라 납과 비스무트를 5대5로 혼합한 액체 금속으로 시킨다며 이 액체 금속은 123도에서 액체가 되고 1700도에서 기체가 되는데 상온에서 물이나 공기와 만나도 반응과 폭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팀은 4년 뒤 개념 설계가 완료되면 이후 상용화와 인허가를 위한 상세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상용화 시기는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장보고3급 배치 4명의 개발 일정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인데요. 한국은 이와 다른 납 비스무트 원자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원자로는 어떤 것일까요? 납 비스무트형 4세대 원자로는 한국 이외에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의 다양한 국가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1970년대 구소련이 실전에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4세대는 아니지만 비스무트 냉각자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알파급 잠수함에 장착해 무려 45노트인 83km의 최대 속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비스무트 4세대 원자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어기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무려 40년의 운용 수명을 자랑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비스무트 원자로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잠수함이 사용하는 경수로와 비교해 소형화가 가능하고 다른 원자로 대비 아주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생각하는 중형 잠수함의 모든 조건이 안성 맞춤이란 것이죠.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4세대 원자로 개발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면서 한국의 원자로 개발은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연구팀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요원해지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경수로 원자로는 냉각제로 경수라고 하는 물을 사용하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어오르면서 기화됩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끓어오르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떨어지면 물론 원자로에 열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운용 효율 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수로는 물이 끓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150기압에 달하는 강한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관이나 기타 구조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압된 수증기가 새어나면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비스무트 원자로는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제로 물이 아닌 액체로 된 금속인 납과 비스무트 합금을 사용합니다. 납비스무트를 혼합시키는 것은 납의 녹능점이 327도인 것과 비교해 납비스무트 합금은 123도에 불과해 손쉽게 액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납비스무트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경수보다 훨씬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아 원자로 냉각이 용이함은 물론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반함으로 에너지 전달 효율이 아주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만약 원자로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납비스무트 냉각 체계에 가해지는 열을 끊어버리면 곧바로 납이 굳어지면서 원자로를 완전히 납으로 덮어버리게 되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가 납은 방사능 차단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원자로 사고가 발생해도 탑재한 선박만 격리시키면 주변 오염 없이 차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교해 경수로는 원자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자로를 멈추기 쉽지 않으며 가압된 방사능 증기가 상당히 먼 거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대형 콘크리트 보호 구조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의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해 한국은 그동안 고심했던 원자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납비스무트 액체 금속은 123도에서 액체가 되고 1700도에서 기체가 되는데 상온에서 물이나 공기와 만나도 반응과 폭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연구 중인 소듐 원자로와 같은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세계 군사 강국들은 보다 빨리 보다 깊은 곳까지 자망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엄청난 전략 무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동력원인 원자로의 기술 부족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중 1950년대부터 가압 경수로 원자로의 낮은 냉각과 열 전달 효율 문제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영어로는 소듐, 독일어로는 나트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개발하였습니다. 소듐 금속은 소금인 염화나트륨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요. 97.9도의 온도에서 녹아 액체가 되지만 기화점은 877.5도나 되기 때문에 기화를 방지하고자 가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냉각 효율과 열 전달 효율이 경수로의 2배 이상에 달하며 고속 중성자를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해군은 1950년대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SSN-571 노틸러스함에 가압 경수로 원자로를 탑재하였고 이어서 건조된 두 번째 원자력 잠수함인 SSN-575 시울프함에는 열 전달 효율을 높인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했지만 곧바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소듐은 물이나 수분과 접촉하면 대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관 체계 관리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울프에서 소듐 노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해군은 시울프함을 절개해 소듐 원자로 체계를 제거하고 여기에 노틸러스와 동일한 경수로 원자로를 다시 장착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재까지 개발에 개발을 더한 4세대 고속 증식로가 개발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원자로는 최신의 4세대 원자로 장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4세대 고속증식로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보고3 배치 3형에 들어가는 4세대 고속증식로란 무엇일까요? 우선 4세대 납 비스무트 원자로가 40년 운용 수명을 갖는 이유는 바로 고속증식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최신 잠수함에 탑재된 경수로는 농축률이 90%에 달하는 우라늄 235를 사용해 약 30년이 넘는 운용 수명을 자랑하는데, 4세대 고속증식로는 우라늄 235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등한 운용 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계의 혁신을 뜻하는 기술입니다. 즉,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 가능하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를 비롯해 핵 추진 가능한 모든 무기 체계에 탑재가 가능해지며 한국의 군사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속증식로는 1958년 구소련 과학자가 핵무기 확산을 위해 원자로에 폐연료를 다시 태울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라늄 자원이 풍부했고 원자로 폐연료 처리 문제도 심각하지 않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경수로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오염 문제로 우라늄 235 수급이 점차로 어려워지자 1970년대부터 구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고속증식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고속증식로를 설명하기 위해선 골치 아픈 몇 가지 물리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운용 중인 원자력 잠수함은 예외 없이 100% 가압 경수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연료가 바로 우라늄 235입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 강석은 평균적으로 우라늄 238이 99.3%, 우라늄 235가 0.5%, 우라늄 234는 극미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원자폭탄이나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입니다. 보통 3세대 가압경수로에 이어서 개발된 4세대 고속증식로는 값비싼 우라늄 235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은한 우라늄 238을 80%를 사용하며 방사능 폐기물인 플루토늄 239 원료 20% 정도를 섞은 혼합연료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플루토늄 239는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자로 발전 과정에서 우라늄 235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방출한 중성자가 우라늄 238과 충돌해 플루토늄 239로 전환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요. 즉, 플루토늄 239는 원자력 발전 과정의 폐기물인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만 있으면 주연료인 우라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한국의 의지대로 무기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세대 고속증식로입니다. 고속증식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특수한 장비로 고속중성자를 발사해 먼저 플루토늄 239와 충돌시키면 열과 함께 중성자를 방출하며 이때 방출된 중성자가 우라늄 238과 결합해 플루토늄 239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80%를 차지하는 우라늄 238이 핵 분열을 일으키는 플루토늄 239 핵연료로 전환되면서 계속 증식하므로 고속중성자를 사용해 증식한다는 의미를 함축해 고속증식로라고 호칭하는데요. 이 증식로를 시키는 것이 가압경수로와 소등 같은 금속이나 납, 비스무트합금, 기체, 냉각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증식로의 경우 프랑스의 주도하에 이탈리아, 독일 등이 참여해 1985년에 전기 출력 1240MW의 슈퍼피닉스 고속증식로를 완성시켜 1986년 말에는 100% 출력 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몬주로로 호칭되는 고속증식로를 1986년에 착공해 1994년에 가동을 개시했는데요. 반면 국내에서 개발을 시작한 40년 수명의 4세대 납 비스무트 원자로도 바로 고속증식로 기술을 사용하며 납 비스무트 냉각자를 사용한 이유가 고속중성자를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통칭 4세대 원자로의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수한 기술인데 왜 미국이나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답은 개발 과정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납비스무트 합금은 123도부터 녹기 시작하는데 이는 다른 의미로 항시 125도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점차 고체로 경화되면서 부피가 커져 원자로의 냉각용 파이프가 동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소련의 알파급 초도함이 K377은 1971년에 진수된 이후 각종 테스트를 수행하던 도중인 1974년에 원자로 배관동파 사고로 조기 퇴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소련은 기술력을 축적해 1974년부터 9년간 6척의 알파급을 연속으로 건조해 한동안 미국과 나토 해군을 패닉에 빠뜨렸지만 그 수명은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도함이 사고를 일으킨 것 외에 1979년에 진수된 이번 함이 K316도 대서양에서 1차 나피스무트 냉각계통이 동파되어 9년간 수리했지만 결국 1995년 해체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5척의 잠수함도 지속적으로 냉각계통 문제에 시달렸고, 구소련 기술자들은 원자로 점검 및 수리 단계에서 나피스무트 냉각 체계가 동파되지 않도록 별도의 가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역시나 자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알파급 5척은 199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연차적으로 퇴역하였습니다. 즉, 나피스무트 냉각 체계는 아주 우수한 효율을 가지지만 아직 이를 제대로 개발 완료한 국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개발하기 어려운 한국형 나피스무트 원자로를 개발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과연 한국은 무슨 수로 부식 문제와 냉각 건너 동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솔직히 한국이 원자로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긴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는 개발 양산한 적 없는 어린아이 걸음마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지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나피스무트 원자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선진국들이 실패했지만 오직 한국만의 창의적인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한국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원자력 관련 어떠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또다시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원자로는 한번 조립되면 40년 수명주기 동안 나피스무트 냉각 체계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모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40년 동안 멈추지 않는 원자로이기 때문에 원자로가 식어서 동파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자로 체계와 소재 신뢰성을 비롯해 소재 수명이 높아야 하는데요. 특히나 나피스무트 액체는 강철과 스테인리스 합금 등에 대해 높은 부식성을 가지므로 현재 국내에서는 나피스무트에 견딜 수 있는 내식성 재료와 코팅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성질이 비슷한 소듐 냉각형 고속증식로를 연구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한 상태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특징은 기존 다른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라늄 235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료 수급부터 독자 제조까지 타국가에 간섭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사강국들도 우리와 같은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 하나로 그들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발 완료 초일기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구소련과 미국, 유럽 모두 제한된 자원인 우라늄 235를 대체하고자 앞서 언급했듯 플루토늄 239 원료 20%와 우라늄 238 원료 80%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플루토늄 239가 증식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구소련의 BR5, BN350, BN600 고속증식로, 영국의 DFR, 미국의 EBR2, 프랑스의 랩소디, 피닉스, 슈퍼피닉스, 일본의 몬주 같은 수많은 고속증식로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함은 물론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듐 누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는 2001년부터 미국, 프랑스, 한국 등 세계 13국이 소듐 냉각형 고속증식로 방식의 4세대 원자로 개발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86년에 착공을 시작해 1994년에 가동을 개시했지만 운용 1년 뒤인 1995년 12월에 냉각제로 사용하는 액체 소듐 640kg이 누출되면서 대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에 무려 15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하나하나 장비를 복구해 2010년에 재가동을 개시했지만 다시 3개월 만에 연료봉 교체 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몬주 고속증식로 사업에 무려 18조 원의 비용을 투입했지만 뭐 하나 얻은 것 없이 엄청난 방사능 폐기물만 남기고 사업은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이런 개발은 이어져 왔는데요. 프랑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협력해
1985년에 고속중식로 슈퍼피닉스를 완성시켜 1986년 말에는 100% 출력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11년간 전력을 생산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슈퍼피닉스와 그 원형 모델인 피닉스를 가동시키는 동안 원자로 노심의 연쇄 반응 이상이 4회 이상 발생했지만 그 원인을 해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985년에는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듐 냉각로 배관이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원자로 개발은 중지됐습니다. 이처럼 효율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상 자료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소듐 냉각로의 가장 골치 아픈 것은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과학 경수로는 손쉽게 연료 교체와 원자로 접근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고속중식로는 연료를 빼고 소듐 냉각제를 모두 배출해야만 원자로에 접근할 수 있어 한 번 운영이 중단되면 수년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로 내부에 공기와 수증기가 침입하면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듐과 반응에 폭발이 일어난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4세대 납 비스무트 원자로가 4년 뒤 개념 설계가 완료되면 이후 상용화와 인허가를 위한 상세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용화 시기는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시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면 군사용 원자로로 개발을 진행해 절대적인 안정성 테스트가 완료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군사용 장비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쇠빙선 같은 실제 함정에 탑재해 운용하고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한국 잠수함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결정하고 그 시기가 2030년쯤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여러가지 대안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4세대 비스무트 납 원자로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한국은 이와는 별개로 다른 두 가지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한국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짧은 교체 주기와 주원료인 우라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반면 장점으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타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입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권고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미국과 함께 서방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프랑스마저도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사고를 겪었으며 잠수함용 원자로는 개발해도 해외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수함용 과학경수로는 원자로 냉각체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더욱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대잠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잠수함은 건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시프랑급에 사용되는 원자력 모듈은 길이 9.5m, 폭 8m, 높이 7.5m, 중량 180톤급이며 구획 전체가 방사능 누출 방지와 사고 시 손상 방지를 위한 모듈 상태로 조선소에 공급됩니다. 또한 원자력 모듈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르 트리옹판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샤를 드고급 원자력 항공모함이 채택한 K-15 원자로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원자로의 출력은 잠수함 규모에 맞춰 150MW급에서 50MW급으로 낮추고 전체 동력 발전 계통도 그에 맞춰 소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프랑급을 위해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대신에 기존 원자로를 일부 개량해 채택하는 방식으로 신규 원자로 개발에 따른 비용과 안정성 검증에 부담을 줄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K-15는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제작하는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료봉의 수명은 루비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되는 K-48 원자로보다 월등히 긴 10년이지만 일반적인 잠수함 30년 수명 주기년을 감안하면 건조 후 적어도 2차례는 연료봉 교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용 핵연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타 잠수함 대비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프랑급 잠수함에 사용 중인 K-15 원자로의 우라늄 235의 농축률은 7.5%가량으로 약 93%의 농축률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신형 잠수함용 원자로와 비교해 농축률이 떨어집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핵무기급 고농축 연료봉은 건조 퇴역 시기까지 약 35년 동안 연료봉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농축 연료봉이 보장하는 긴 수명은 분명 장점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농축 연료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전용 원자로도 설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와 비교해 프랑스 K15 원자로는 표준화된 상용 연료봉을 사용하므로 획득과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10프랑급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세 대의 소형 증기 터빈이 탑재되는데 두 대는 10메가와트급의 전기 발전기와 연결해 전력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한 대는 추진 측과 직결하는 직접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추진 체계는 15에서 20노트 혹은 그 이하의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지만 20노트 이상의 고속에서는 세 번째 증기 터빈이 구동 측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25노트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저속에서는 전기 추진 방식을, 고속에서는 기계적인 보조 동력을 받는 형태인데 이쪽이 단일형 대출력 추진 모터나 대형 증기 터빈을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비나 운용 신뢰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은 현재 도산 안창호크 건조 사업 성공으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선체 설계 기술과 소나 시스템 개발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와 후방 추진 시스템은 한 번도 제대로 개발한 적이 없어 상당한 시행착오는 물론 단번에 세계적 수준의 신뢰도나 정숙성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나 추진체계는 소요량이 크게 제한되는 데다 해외 수출도 거의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굳이 국산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협력해 C프랑급의 원자로와 함께 신뢰성과 정숙성이 증명된 추진 시스템 전체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역시 제한된 잠수함 건조 척수로 인해 잠수함용 원자로 체계나 기타 추진 체계 유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면 절대 건조 척수를 늘릴 수 있는 한국 수출을 크게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기술에 대한 협상만 잘한다면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까지 구상한 상황인데요. 가능하면 한국이 개발하는 4세대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타국의 눈치를 안 보는 한국형 전략무기가 개발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 개발은 처음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주력 구축함 KD2 충무공 이순신급의 성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식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전력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KD2 충무공 이순신급은 만재 5,500톤급의 대형함이자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주력 구축함입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에서 활약했던 청해부대의 기함 역시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중 하나인 DDH-981 왕건함입니다. 한국형 수직미사일 발사관 KVLS-24셀과 미제 마크41 VLS-32셀로 구성된 56셀의 수직 발사관과 각종 무장으로 중무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다층 방공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SM2로 중장거리 요격망을 구성한 뒤 림116 램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SEG-30 골키퍼로 겹겹이 방공망을 구성해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 기존 방어 체계로 방어가 어려운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KD2 방공 능력은 당시를 기준으로 동급 함정 대비 최고 수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가 문제가 됐습니다. SPS-49 레이더와 MW08 레이더를 탑재한 KD2의 레이더로는 C스키밍 기능을 갖춘 적의 미사일을 제때 잡아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총을 든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KD2를 서둘러 최신 사양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식이다 못해 어군 탐지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외산 MW08, SPS-49, STIR-240을 서둘러 폐기하고 그 자리에 국산 SPS-50K나 통합 마스트를 달자는 것인데요. 좋은 예시도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안자급인데요. 안자급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건조된 세기말 군함으로 KD2와 비슷한 성능의 구식 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개량을 통해 3차원 다기능 A사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현대전에 쓸 수 있는 첨단 군함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 안장급을 모방해 KD2를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닥다리 군함을 개조해봤자 결국 구닥다리 군함이며 애당초 설계가 틀려먹은 군함을 개조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미 계획해둔 군함들의 조기 전력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발표한 KDDX에 뒤이어 개발될 예정이던 한국형 중구축함으로 그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한국형 중구축함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KD2의 대체함으로 기획됐는데요. 그 시작은 2017년 4월에 선행연구에 관한 공고가 있었던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선행연구가 진행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군이 실제 건조와 보유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란 뜻입니다. 당시 공개된 구축함의 대략적인 목표는 주말특급에 준하는 1만 5천 톤급 구축함을 건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말특급은 길이 190m, 전폭 24.6m, 만재 16,000톤급 대형 군함입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레이건 탑재를 염두에 둔 우수한 설계로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차세대 군함인데요. 하지만 레일건 사업의 취소와 관련 프로젝트의 연달은 실패로 사실상 비싼 깡통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배수량을 바탕으로 수직 미사일 발사가 아닌 VLS를 장착해 미군의 주력 함정으로 운용될 것이란 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형 중구축함은 이 주말특급의 우수한 스텔스 설계와 더욱 발전된 추진체계 같은 장점만 따와 한국형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중국과 일본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말도 안 되는 전함을 만들려 한다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한국 해군의 배수량 측정법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군함의 배수량은 탑재할 수 있는 화물을 최대한 탑재한 만재 배수량으로 측정합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미국 역시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경하 배수량을 사용합니다. 경하 배수량은 만재 배수량과 정반대로 배에서 뺄 수 있는 화물을 다 뺀 상태에서 배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둘 사이의 격차가 정말 상당한데요. 우리 해군이 7,600톤급 구축함이라 주장하는 세종대왕급의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이 넘는 이유도 바로 이 경하 배수량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이 만들겠다는 15,000톤급 중구축함이 만약 경하 배수량이라면 함정의 만재 배수량은 가뿐히 2만 톤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톤이 넘는 군함은 통상적으로 순양전함 또는 전투 순양함이라고 불립니다. 원어로는 배틀크루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형 군함들은 항공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러시아 해군의 키로프급 핵추진 순양함만이 살아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로프급 순양함은 전장 252m, 전폭 28.5m, 만재 28,000톤의 초대형 군함입니다. 이는 순수 무장 탑재형 군함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요. P700 그라니트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20셀의 대형 VLS와 S300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96셀의 VLS를 가졌습니다. 또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40발, 9M 311 36발을 쏠 수 있는 복합대공 무장체계 카시탄 6문을 장비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대공 미사일의 수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무장량이면 가히 움직이는 병기고라 할 만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키로프급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단 한 척의 키로프급이 미 항모전단을 맞상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키로프급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인류사의 배틀크루저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개발하는 중구축함이 그토록 위력적이라는 러시아의 키로프급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이 계획만 들어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력인 것이죠. 특히 한국이 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한다며 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따져본 뒤 선행 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이 건조 중인 신형 군함들의 건조 일정을 보면 철저한 계획하에 차근차근 그러면서 동시에 무섭도록 빠르게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것인데요. 일례로 대구급에 이어 내후년인 2023년 3월 진수될 FFX3는 한급은 호위함이지만 5,500톤급 구축함인 KD2와만 먹는 4,100톤의 배수량을 가진 대형 호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KD2의 구식 레이더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통합 마스트를 적용해 건조 중인데요. A사 레이더를 사면으로 배열한 다기능 통합 마스트를 통해 RCS 값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크게 늘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인 BMD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무를 호위함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형 중구축함 역시 이 통합 마스트를 채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FFX3, FFX4, KDDX 등 한국이 건조 중이거나 사실상 설계를 마무리 지은 차세대 함정들 이후에 건조될 중구축함은 대한민국의 모든 조선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완전 국산 전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중구축함의 구체적인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종합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한국형 중구축함의 최대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수량은 경하 15,000톤, 만재 2만 톤인 전투순양함급 군함이 됩니다. 이 함선의 제어는 국산 지라갈륨 소재를 이용해 국산 A사 레이더로 만들어진 초고성능 통합 마스트를 장비할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대한민국의 통합 마스트 제작 능력은 FFX3부터 KDDX까지 세 종류의 군함을 통해 총 18척을 건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마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차세대 중구축함은 이지스함급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확보할 것인데요. 소나 역시 우수합니다. KD3 배치형에서 처음 탑재된 대형 국산 소나 기술을 이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소나를 장비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KD3 배치형에 탑재된 무인잠 수정을 탑재해 뛰어난 대잠 작전 능력과 제한적인 소해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량 역시 아스날 10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 현무 계열 미사일을 개량한 대함탄도탄, 극초음속 무기를 KVLS와 KVLS2 등을 통해 국산 발사관에 잔뜩 탑재해 운영할 수 있는데요. 함선의 크기로 미루어 보면 약 2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무난하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강한 공격력과 함께 방어력도 발군일 것이 분명한데요. KDDX에서 첫 탑재된 국산 완전전기 추진체계의 개량형을 탑재해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출력 100kW 이상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함대공 유도탄2 사업으로 획득된 국산 중장거리 유도탄과 LSM 개량형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을 탑재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DDX에서 완성된 스텔스 설계를 채용해 주말투급과 같은 동급 이상의 압도적인 은식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차세대 중구축함은 바다에 떠다니는 투명 전함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대단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 국산 함정에 완전 국산 센서 체계, 완전 국산 무장이 결합되어 미국 정도나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던 협동교전 능력 CEC를 오로지 대한민국만의 힘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인 항공모함이 6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로 건조되어 적절한 조기 경보기를 운영할 수 있다면 이 중구축함을 통해 한국형 통합 요격의 핵심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재원으로만 보면 어떤 분들은 허황된 군함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들은 이미 한국이 개발했거나 양산을 앞두고 있는 무기 체계만 열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일본이 경악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중구축함은 아무리 빨라야 2030년대 중반에 건조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개발될 무기 체계까지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군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030년이면 한국은 꿈의 군함인 한국형 배틀크루저를 만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해군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궁극의 전투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